검사는 기소 못하겠다. 오히려 변호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된다. 주장이 반대네요. 어떤 사건이길래? 이발사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 자식들이 날 괴롭혀 라고 말하더니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봤다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미친 듯이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 밀어는 어때요? 이건 진짜 미친놈이지 이게. 어떤 남자가 자백하겠다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요. 을 못 찾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면 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형수단은 형수 말고 재수 씨가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SBS 전 아나운서 김다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알죠, 잘 알죠. 예. 배성재 아나운서가 결혼 전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얼굴이 저는 울세라는 줄 알았어요. 배승재 아나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축구 가족이니까 한 분 빼고는 집들이 축구 하는 가족이거든요. 느낌으로. 예. 네.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밝혔는데 네. 제가 예전에 경찰청 그 전설의 골키퍼예요. 네? 골키퍼 전설의 포지션으로 골키퍼는 좀 활동을 뭐예요? 하셨어요? 별명이 거미손. 진짜요? 기름손 아니고? 이게 뭐냐면 집에서 사모님 비기 던지면 그거 맞고 이제 안 맞으려고 이렇게 맞고 있는 거야. 진짜 서울경찰청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 날 축구를 했었어요. 과학수사 팀이. 네. 죄송한데 골대가 쥐구멍만한 거 아니에요? 저만한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 좀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 근데 요즘 형수다에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네. 뉴스 맞아요. 업데스크. 그 당시에 뉴스로는 보도가 안 됐던 것들을 좀 재밌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너무 거잖아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맞습니다. 이 오늘 얘기할 사건은 뉴스데스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에 정말 자그마하게 기사로 실렸던 사건입니다. 그 일부를 가져왔는데 핵심 이슈는 이거였어요. 자, 물증 없는 살인 자백 처리 고심. 검사는 죽었을 것이란 개연성은 있지만 100% 확증할 수 없다며 자백만으론 기소할 수 없는 입장. 변호사들은 범행 자백의 일관성,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밀어볼 때 검찰이 적극적인 기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장.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게 맞다라고 자백은 했는데 네. 시신이 발견이 안 된 사건입니다. 근데 주장이 반대네요. 지금 반대죠. 네. 원래 검사는 범죄를 잡아다가 기소를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 범죄자가 무죄다 또는 이 증거는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검사는 기소 못하겠다. 자백은 있었지만 오히려 변호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건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잖아요. 야, 어떤 사건이길래? 그러게요. 오늘 며칠로 가는 거예요? 1991년 8월 25일로 갑니다. 91년. 91년. 오. 91년. 자, 우선 그날 뉴스에는 어떤 얘기들이 실렸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뉴스 업데스크. 뉴스 업데스크, 오케이. 태풍 글래디스가 휩쓴 한반도 인명 피해 103명. 어떤 보도였는지 김다영 아나운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태풍 글래디스는 25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물러갔지만 현재까지 103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경상도와 강원도에 큰 피해를 남긴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주택 1,455동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는 등 재산 피해는 583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엄청나다. 근데 그동안 아나운서가 안 계시는 동안에 제가 왜 아나운서가 오니까 갑자기 그냥 사기가 뚝 떨어지네요. 자, 어찌됐건 이때 부산에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을 모터보트를 태워서 이동시키고 그랬대요. 그렇게 수해가 생긴 곳에 또 이 범죄가 많아요. 아 정말요? 물건을 그새 또 훔쳐가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고 진짜 그게 나쁜 있어요. 놈들이다. 집 가구들을 다 꺼내놓으니까. 야. 이런데 경찰이 복구 그다음에 범죄 예방으로 다 투입되는 거. 되게 바쁜 시기네요, 그때가. 일들이 엄청 많죠. 축구는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축구는 웬만해서는 우천 취소가 없어요. 진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무조건 하고 운동장이 좀 잠겨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찰랑찰랑한데 뛰잖아요. 막 벼락치고 감전 위험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축구는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벼락치 피해야 돼요. 벼락치면 축구 아니어도 다 피해야 돼요. 아니, 피해야 돼요. 떨어지면. 빵!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 참. 불붙은 해외여행으로 김포 국제공항 국세통. 아, 이거. 아. 맞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서 7월과 8월 2달 동안 무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했는데 미국 뉴욕에서는 싹쓸이 쇼핑을 즐기는 한국 관광객들로 인해서 백화점마다 한국인 점원을 고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이 없었던 거네요. 이 당시에 면세 초과 물품으로 많이 압수되어 있던 게 모피, 골프채, 일제 전자제품들이었는데 그 밥통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밥통 얘기 들었어요. 외제다 그러면 뭐 일제든 미제든 맞아요. 다 좋아했어요. 그냥.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네. 훨씬 더 좋은 그럼요. 평가를 받는데. 전 그때부터 한국 걸 좋아했어요. 네, 저도 아무것도 안 사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할 사건은 뉴스에 안 나왔나 봐요. 네, 아까 안정환 씨가 기사 하나 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보도된 기사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1991년 8월 25일 일요일 강원도 태백의 황지파출소로 한 여성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자기 남편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연락조차 없었다고 해요. 남편이 실종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원도는 비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 걱정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게요. 일단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일단은 남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친 8월 23일 금요일이었어요. 네. 이 신고자의 사라진 남편은 태백에서 역전 이발소를 운영하는 41세 이발사였는데 이 아내한테 아침부터 비가 너무 오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오전 11시쯤 가게 문을 닫는다고 그런 연락을 했대요. 그럼 그때가 마지막 연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발사랑 인근의 가게 문을 일찍 닫은 사람들이랑 고스톱을 치면서 네. 술을 한잔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까지 술을 마신 거죠? 저녁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7시쯤에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친형집에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형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집에서 형수랑 맥주를 더 마시고 밖에서 한 잔 더 하자며 밤 10시쯤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철암천이라고 태백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흐르는데 비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 있었대요. 그 불어난 강물을 구경하다가 술은 그만 먹자 하고 근처 다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 하천이 그렇게 불어나는데 그걸 보고 또 술을 더 먹겠어요? 술 맛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후로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후에 또 아내에게 연락은 또 왔대요. 어디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야? 아니 혹시 혼자서 술을 마신 건 아닌가요?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밤 11시 35분쯤에 이 이발사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이 자식들이 날 괴롭혀 라고 말하더니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네. 야, 형 집에서 10시에 나가서 11시 35분에 전화를 한 거면 1시간 35분 만에 누굴 만났다는 건데. 그렇죠.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동네 불량배들이라도 만난 건가? 근데 왜 아내는 이런 전화를 받고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근데 그게 남편이 술주정을 하는 것 같았나 봐요. 전화기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누구한테 위협을 진짜 실제로 받거나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니 다음 날 아침엔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안 와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황지파출소에 보고를 받은 태백경찰서는 단순 행방불명 사건이 아니라 강력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누구라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경찰은 실종된 이발사의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네. 형수님과 헤어졌다는 그 하천 인근의 상가, 구멍가게, 식당들을 탐문했는데요. 그러다가 실종된 이발사를 봤다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군가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봤대요? 형님 집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식당의 여주인이었는데요. 이발사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기억이 난다 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밤 10시 20분쯤으로 시간을 기억을 했는데 실종된 이발사가 비에 쫄딱 젖은 채로 들어와서는 맥주 2병을 마셨다고 그 식당 여주인은 기억을 했어요. 형님 집에서 10시에 나갔다고 했는데 20분쯤 가게 온 거면 시간이 얼추 많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이발사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취해서 비틀비틀하던 상태였고요. 근데 식당 전화를 쓰겠다면서 전화를 어디론가 걸었는데 안 받는다고 딱 씩씩거리면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해요. 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랑 왜요? 식당 주인의 말로는 네. 광산에서 일하는 젊은 광부 2명이 이발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그 이발사가 광부들한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냐, 뭐 너 인상이 안 좋다 하면서 약간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야, 술을 마셨는데 옆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괜히 시비가 붙었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발사가 다시 그 식당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아, 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도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전화까지 계속 쓰니까 식당 주인도 순간 화가 나서 전화선을 뽑아버렸대요. 네? 그때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전화를 끊은 게 아니라 뽑아버렸네 그거를. 더 이상 통화를 못하게 된 이발사가 냉장고에서 직접 맥주 한 병을 꺼내더니 방금까지 다퉜던 광부들한테 가서 화해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 화해를 했어요. 야, 그런저나 너무 과음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침부터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술을 그러게요. 마신 거면은.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이제 계산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계산한다고 지갑에서 돈을 딱 꺼냈는데 하필 잔돈이 없어서 이걸 어쩌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부 중 한 명이 10,000원짜리를 받아서는 그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옆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로 바꿔왔다는 거죠. 완전 풀어졌네. 그러니까 이 젊은 강부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나 봐요. 그럼 그러다가 셋이 같이 나간 건가? 셋이서 동시에 나간 건 아니고요. 이발사가 1,000원짜리로 돈을 바꿔왔던 그 광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취해서 그러니까 좀 택시 좀 잡아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택시를 잡으러 가고 다른 한 명 있었죠. 그 광부는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서 테이블에 남은 술을 모두 마시고 식당을 그대로 떠났다고 해요. 그럼 이 이발사는 돈을 바꿔온 그 광부랑 둘이 사라진 거네요? 그럼 또 다른 강부는 집에 간 건가요? 맞아요. 근데 조금 뒤에 그 이발사랑 택시 잡으러 같이 나갔던 그 광부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거예요. 식당 주인한테 아 친구 먼저 갔냐? 라고 묻더니 옆자리 아저씨 택시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잡아 타고 가더라.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아, 나도 이제 집에 가야겠다 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럼 뭐야? 혼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식당 주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발사 지갑이 터질 정도로 빵빵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엔 다 현찰 넣고 다녔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아까 고스톱을 쳤다더니 돈을 많이 딴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딴 거 아닌가? 근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발소가 새들어 있던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다른 세입자가 건물 주인한테 임대료를 좀 대신 전해달라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이발사한테 이렇게 맡겼대요. 근데 그 이발사가 그 수표를 은행으로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꾼 것까지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입자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 100만 원을. 아이고, 어쨌든 지갑에 그럼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맥주가 한 병에 7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날 술값이 6,0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을 1,000원짜리로 바꿔왔던 그 광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술값 6,000원을 내더니 나머지 4,000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에? 자기 돈도 아닌데? 자, 이 둘은 한광에서 석탄을 캐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32살, 다른 한 명은 3살 어린 29살. 이 나이 어린 29살짜리 동생 되는 사람이 그날 택시 잡는 걸 도와주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쉽게 그냥 형, 동생 이렇게 불러볼게요. 근데 둘 중에 범인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야, 이 둘 중 하나 범인이라면 어려운데. 야, 누굴까? 일단 먼저 형은 술값을 계산할 무렵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 동생과 이발사가 나가고 없으니까 남은 술을 전부 마시고 먼저 집에 갔다고 했어요. 동생이랑 이발사가 택시 잡는 걸 지켜보다가 그걸 뒤따라갔나? 아, 그럴 수 있겠네. 동생이 식당에 다시 들어가는 걸 보고 몰래 뒤쫓은 거네. 자, 그리고 동생은 이발사랑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된 거죠.
알리바이가 둘 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저는 둘이라고 보는데. 뭐 한 명이 범행을 저질러도 아니면 형이 시켰을 수도 있지. 일단 뭐 둘을 만나봐야겠네. 그래서 경찰은 일단 형부터 찾아갑니다. 형이 살고 있다는 하숙집에 갔더니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같이 술을 마셨던 그 동생 광부는 없는 거죠. 집에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이 형이란 사람도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야, 그럼 뭐야? 동생이 범인인 거야? 어디로 사라진 거지? 형은 뭐 집히는 데가 없었대요? 일단은 그래서 이 형을 경찰서에 임의 동행을 해서 그날 식당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식당 주인과 정확하게 같은 진술을 했대요. 근데 형은 설마 걔가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식당에서 헤어지고 새벽 1시쯤이 됐는데 동생이 맥주랑 안주거리를 들고 자기 하숙집에 또 찾아왔대요. 그걸 같이 나눠 먹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 뒤로는 자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아니, 식당에서 헤어진 뒤에 다시 형 집을 찾아왔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 동생이 그날 이후 바로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날 밤 이 동생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 만났는데요? 동생이랑 친했던 또 다른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발사랑 술을 마신 다음 날 밤 11시에 술을 먹자고 부르더래요. 당시 광부들이 자주 가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윤락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그날 쓴 모든 돈을 다 그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줬대요. 무려 15만 원을 이 사람이 다 썼다고 합니다. 친구 목까지 돈을 다 내줬다는 거잖아요. 너무 수상한데? 이 경찰은 광부 중에 동생이었던 이 남자가 이발사의 현금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요.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남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에는 아버지와 형 그리고 작은 누나가 살고 있었고요. 큰 누나는 대구에 살았습니다. 이 두 곳에 수사팀을 보내서 남자의 행적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주 중이라면 가족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신고가 들어온 다음 날인 8월 26일 날에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게 됩니다. 이발사와 광부들이 술을 마셨던 그 식당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그날 술 마셨던 그 광부다라고 하면서 광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대요? 식당 주인한테 이런 걸 묻더래요. 혹시 형사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았냐고. 야, 걸렸네. 야, 얘 이놈 간도 크다. 형사가 자기를 찾냐고 확인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식당 주인이 안 그래도 형사가 당신을 그렇게 찾고 있다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대뜸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때리려고 했더니 피하면서 본인이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고? 아, 그 불어났다는 그 하천 말이야? 그쵸? 때리려고 했다는 것도 뭐고 이게?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뭐 진술 자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광부가 2명 있었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 잔돈을 바꿔왔던 그 남자 목소리 같더래요. 나이 어린 동생. 그리고 이 남자의 가족을 수사하다가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남자의 친척 동생이 서울 시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식당에 확인 전화를 했다는 그날 아침 친척 동생한테 급히 좀 만나자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고 상대가 주먹을 피하면서 하천에 빠졌다. 친척 동생은 거짓말 같다고 빨리 자수하라 라면서 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날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그렇지, 바로 신고를 물어봤을 하고 때. 뒤늦게 뭐 경찰인 동생을 뭐 하려고 그걸 만나요? 뭔가 거짓말을 해보고 이게 먹히나?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와 형, 누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요. 도피 자금을 보내달라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이 남자가 자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이제는 뭐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죄짓고 도망다니는 시세가 네. 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피 자금을 보내주면서도 얼른 자수하라고 사정하는 가족들도 있으니 자백하겠다면서 서울 작은 누나를 찾았어요. 그렇게 누나 집에서 4일간 머물다가 형, 누나와 함께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이요? 경찰서가 아니라? 미리 연락한 대백경찰서 형사들을요,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역에서 만나서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요. 이때가 사건 발생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 건거했네. 19일 만에.
같이 자살하고 하면서 형이랑 누나는 진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아, 그러니 왜 죄를 짓고 사냐고. 왜. 이 남자는 대체 어떤 남자였나요? 이 동생 광부는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그룹의 청원경찰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해요. 아, 원래 광부가 직업이 아니었군요. 근데 문제는 이 낭비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네. 건데요. 이 청원경찰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였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 형, 동생 신용카드를 막 돌려 막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생긴 빚이 무려 2천만 원 야, 정도가 됐고요. 91년 2천만 원? 그걸 결국은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태백으로 도피를 하다가 결국 기소 중지 상태가 된 거죠. 야, 그래서 태백으로 도망치다 그냥 내려갔던 거구나. 야, 내가 프로 90 몇 년 데뷔냐? 98년도? 그때 내가 연봉이 1,560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내가 월급이 40만 원 정도 됐어요. 91년도에 2천만 원을 카드마켓로 돌려막기 쓰고 있으면 이건 진짜 이게. 돈을 그냥 흥청망청 계속 쓴 거예요. 진짜 맞아. 자, 이렇게 도피성으로 태백에 내려가서 광부로 취업은 했는데 그마저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항상 돈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갑 두께를 본 거예요. 그렇지, 돈을 받겠지. 남의 돈에 욕심을 왜 내니? 아, 아니 카드비 때문에 인생 망칠 뻔했으면 일이라도 좀 열심히 했어야지 그걸. 아. 그래서 그 이발사는 어떻게 됐나요? 이 남자는요, 택시를 불러주는 척하면서 이발사를 공터로 끌고 가서는 미친 듯이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대가 기절했을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살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뭐 하는 거냐면 말리니까 내가 같은 회사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술 취해서 꼬장을 부려서 버릇을 좀 고쳐주고 있다.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참, 이건 기절할 정도로 사람을 때린 거면 살인 미수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남자가 이 기절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99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두 빼앗은 뒤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끕니다. 한 200m 정도를 끌고 가서 그 하천물이 엄청 불어났잖아요. 거기다가 피해자를 밀어 넣었대요. 아니 그 홍수 때문에 불어난 그 물살에 사람을 밀었다고. 기절한 사람을 끌고 가서.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는 아까 폭행 장난을 봤던 목격자 집으로 일단 갑니다. 가서 배를 누르고 아까 좀 미안했다 소란 피워서 그리고 악수까지 해요. 그러고는 빼앗은 돈 10,000원을 꺼내서 맥주랑 안주를 사서 그 형 광부네 하숙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술을 마십니다. 아휴. 목격자 집에 간 거는 못 본 채 해달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언의 압박 같은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남자는 피해자를 구타했던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혹시 또 뭔가 증거를 남기고 왔는가 확인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는요. 그것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빈 지갑은 비닐봉지에 싸서 하천에 버렸다고 합니다. 철두철미하네요, 진짜. 야, 그 와중에 시계까지 챙기고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리고 성매매 업소까지 가서 그 짓거리 했다는 게 이 훔친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맞아요. 이 성매매까지 한 뒤에 남자는 서울행 열차를 탔고요. 영등포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였을까? 바로 영등포역 앞에 있는 오락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행성 오락에 3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진짜. 야, 그렇게 사니까 얼굴이 모자랐지. 빚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빚이 안 생겨요? 그리고 스탠드바를 찾아갔는데 텐드바. 종업원에게 자기가 속초에 사는 청원 경찰이라고 하면서 시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피해자의 것이었던 그 시계를 자기가 운이 좋았는지 서울에 오는 길에 내가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그러니까요. 지은 죄가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피해자를 만났던 그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형사가 자기를 찾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식당 주인이 형사가 찾으니까 얼른 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태백행 기차를 탔대요. 가는 길에 그 손목시계 있었죠. 그게 또 증거가 될까 봐 그 기차 안에서 또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태백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자수를 안 합니다. 자수 안 하고 자기 소지품을 막 챙겨서 또 다시 도망을 쳤대요. 영등포로 다시 가서 남은 돈을 또 탈탈 털어서 다 써버렸다고요. 자수하러 내려온 게 아니었구나. 자기 짐 챙기려고 그랬던 거네. 그렇죠. 남은 돈을 뭐 탈탈 뭐 썼다니까 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진짜 웃기고 골 때리는 놈이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어머니 묘를 2번이나 찾아갔고요. 서울, 태백, 대구, 부산 등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족들 있잖아요. 도피 자금을 계속해서 빌립니다. 총 한 70만 원을 빌려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만나는 가족마다 자백을 하라고 하니까 자백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셨겠다. 피눈물을 흘리셨겠어.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뭐 이런 왔다 갔다 할 힘이 있으면 진짜 이 일이라도 좀 열심히 하지. 자, 그렇게 남자를 검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이 사라진 이발사의 시신을 못 찾는 거예요. 태풍으로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데다가 태백은 또 산지잖아요. 이 물살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엄청 이 수색이 너무 힘들었대요. 한 달이 넘도록 이 철암천에서 안동댐까지 무려 140km나 되는 이 구간을 21번이나 수색을 했는데 동원된 인원만 1,047명. 안타깝게도 결국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유, 너무 야속하다. 하늘이 시신도 못 찾았구나.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신이 발견이 안 되면 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황 증거나 다른 기타 증거를 확보를 한다면 살인으로 기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황 증거들을 찾지 못한다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 기소를 했을 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나갈 여력이 없는 거죠. 지금 피해자의 자백과 주변인 진술만 있고요. 이게 물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검찰이 결국 뭐 물증이 없으면 살인으로 기소하기가 어렵다. 시신을 일단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고 붙잡은 범인을 풀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진짜 답답하다. 금리에서 뭐 시신을 찾는다는 게 진짜. 그 비가 그렇게 하는데 못 찾지. 근데 이 피의자, 범인과 주변인 진술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대답도 일관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그 기사가 신문에 실릴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남자를 기소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카드비 때문에 생긴 이 사기죄,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사기죄를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1년 6개월을 받습니다. 1년 1년 6개월? 아니 그게 다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후에 강도살인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상고가 기각이 되면서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잘 됐네. 야,